사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숫자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갭이 적어서 내 숫자 나이가 23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체 나이도 23세와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기의 숫자 나이보다 몸 나이, 그러니까 진짜 생물학적인 나이가 더 빠르게 많아지는 현상을 가속노화라고 합니다. 2013년에 스티브 호바스라는 분이 사람에서 피를 뽑아서 생물학적인 나이를 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자기의 숫자 나이보다 생물학적인 나이가 얼마나 전진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배속으로 나이가 들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가고 있는 분들이 일종의 가속노화를 경험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동갑이잖아요, 선생님이랑 네. 저랑. 근데 누가 봐도 제가 동생 같잖아요. 그렇죠. 부럽습니다. 이게 동안이면 노화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을까요? 동안인 사람이 노화 속도가 향후 늦춰진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동안인 사람은 그러니까 저속노화를 그동안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얼굴의 노화 정도는 그 사람의 얼굴 윤곽이나 또 피부 관리 여러 가지가 이제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생체 나이가 더 빠르다 느리다를 판단하기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이 병들이 아이, 청년, 중년, 노년 중 누가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3, 40, 50대? 하긴 먹는 게 달라졌으니 네. 고지혈증 이런 건 중년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중장년층의 병,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런 당뇨, 고혈압이 최근에는 20, 30대에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와, 너무 빠르다. 지난 10년 동안 5, 60대에서 당뇨 증가율이 한 69%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20, 30대에서는 73%, 약간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 고혈압은 50대, 60대가 33% 정도 증가했는데 20, 30대는 4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50견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는 20견 환자가 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생활 습관들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서 이제 가속노화 위험에 놓인 20, 30대가 점점 늘고 부모님보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섭다. 자, 그럼 과연 무엇이 MZ들을 숫자 나이보다 더 늙게 가속노화를 시키는 걸까요? 잘못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수면 습관? 정답인데요? 엄마한테 들었던데. 전문가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속노화의 범인으로 마라탕, 탕후루 이런 굉장히 자극적이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맛있는데. 마라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질환을 또 일으키고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가속노화의 범인으로 한 가지 음식을 더 추가한다면 하이볼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풍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데? 완전 인기 열풍인데 지금. 하이볼과 마라탕과 탕후루의 공통점이 뭘까요? 달다? 자극적이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들, 특히 하이볼 같은 경우는 단맛, 네. 그다음에 알코올이 입에만 닿아도 사실은 쾌감을 느끼거든요. 탄산이 몸에 들어오면 입천장에 닿으면 사람이 쾌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 시원하지. 자극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더해 놓은 거예요. 마라탕이 정말 너무 맛있는 이유는 단맛과 짠맛과 매운맛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을 최대한 올려서 단맛을 매운맛으로 가리고 매운맛을 단맛으로 가리고 이런 다 들어있지. 거죠.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음식 버전의 숏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 버전의 쇼파. 네, 숏폼은 결국에 탕후루 같은 거고요. 탕후루는 결국에 숏폼 같은 거죠. 아휴. 자, 그럼 만약에 지금 MZ들이 지금부터 마라탕이나 탕후루, 하이볼을 다 끊고 네. 건강한 자세로 열심히 앉아서 일을 하면 갑자기. 가속노화가 그대로 딱 멈추고 몸속에 있는 노화 시계가 갑자기 정상 속도로 움직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마라탕으로 뒤에 숨어서 우리 MZ들을 가속노화시키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스트레스? 네, 바로 지옥철과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긴 출근 시간이 가속노화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출근 시간요? 네, 왜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출근 소요 시간이 28분입니다. 30분. 생각보다 짧네. 가깝네. 28분이 이게 왕복이에요. 엄청 가깝다 그럼. 네. 어머. 쾌적하네. 15분 도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15분 도시? 집에서부터 15분 내에서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직주 근접의 개념을 통해서 15분 내에 출퇴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5분 내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15분이 있다고? 좀 계신데요? 출퇴근이나 아니면 학교, 등교 네. 포함. 진짜 이분들 꽤 중에 있으시네. 5분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해 봤는데요. 네. 1시간 32분 편도 또는 1시간 12분 정도로 멀리서 오셨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긴 출근 시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원래는 장거리 출근러였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분당까지 출퇴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하루에 최대 5시까지 이제 출퇴근 시간을 쓴 적도 5시간. 있었고요. 집에서 5시 때 이제 나와서 한 병원에서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차 다 잘 빠질 때쯤 밤 10시쯤 이제 퇴근을 시작을 합니다. 아휴. 그리고 집에 가서 소주 한 병을 꼭 같이 삽니다. 본인이 하지 말라는 거를 본인이 하시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제가 아주 뭐 이렇게 승려처럼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되게 빨리 늙으실 것 같은데.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가서 이게 다 먹은 다음에 거의 때려 마시는 거죠. 자려고 드시는 예, 거예요? 지금 빨리 자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반복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몸이 이제 점점 붓기 시작하고 코골이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목 디스크도 생기고 딱 6개월 하고 그 직장을 떠났습니다. 네, 이직을 선택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너무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면에 부족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죠. 그렇네. 그러면은 이게 출퇴근할 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7,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이 지켜질 수 있는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가속노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출퇴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좋다. 좋다.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린벨트 바깥에 나가서 수도권에 살면서 애 둘을 낳고 서울로 출퇴근해라라는 게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정책의 기조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집에 오면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당장 급하게 먹고 자기 바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건강하게 음식을 요리를 하고 상을 차리고 다양한 재료를 먹고 이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게 빠르게 또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을 먹게 되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의 등과 침대는 일체화가 됩니다. 핸드폰하고 여기서 이 자세로. 핸드폰으로 이제 쇼츠를 쭉 보는 거죠. 쇼츠는 또 슬롯 머신 같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알고리즘이 네. 가장 내가 좋아하는 도파민이 나오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파민들을 즐기다 보면 벌써 자정이 넘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도 그렇고 힘들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가속 노화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저출생 문제와도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제가 도서관을 자주 갔습니다. 자기계발서네. 네, 저희 병원 도서관에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좀 미워하는 책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수한 부사장님의 사례가 나오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부사장님은 새벽 1시 정도까지는 술을 열심히 드시고요. 그리고 4시간 반 뒤인 5시 반에 본인의 집무실에 앉아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된다. 아 맞아. 저런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 네, 잠 안 자고? 네. 그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을 몰입을 해야 된대요. 못하죠. 못하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몰입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가짜 노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15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김경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짜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시간 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우리가 24시간이 있습니다. 그 24시간 중에 긴 출퇴근 시간이 있고요. 또 과도한 업무 시간. OECD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로 손에 꼽힙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남은 시간을 가처분 시간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 쓰고 필수적으로 쓰는 거 말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실은 이 가처분 시간을 활용을 해서 건강하게 자고 먹고 운동을 하는 게 결국에 가속노화를 막는 방법이에요. 저한테 이제 악플 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달아요? 뭐라고 달길래? 그게 내가 몰라서 못하냐. 맞는 말씀입니다. 맞아. 네, 정말 맞는 말씀이죠. 몰라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단은 가처분 시간이 부족하고 동시에 이 가처분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처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또 N잡을 하기도 하고요. 나를 돌볼 시간에 뭘 또 공부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데 아까운 가처분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남는 진짜배기 가처분 시간이 너무 짧죠. 이 스트레스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한테 도파민을 주는 담배, 술, 숏폼 이런 것들을 찾고 결론적으로는 자극에 쩔여진 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라. 렌틸콩밥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이제 너나 먹어라. 이런 걸 먹느니 스트레스가 더 받는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이 노제 민생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성이 높아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MZ세대 가속노화의 범인이 마라탕우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마라탕우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현상에 불과하고 뭐든지 빨리 더 많이를 외치는 이 가속사회죠. 우리 사회는 정말 가속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속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내 숫자 나이보다 더 빨리 늙는 그 가속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압력솥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테스트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좋아요. 5점 만점이고요. 1번,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한다. 요즘 못해.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이건 0.5점입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매주. 한 18잔 정도 되는데 이거 그럼 넘는 거죠. 아깝다.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1점. 단순화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략 5점 만점에서 여성분은 1점 깎일 때마다 2.8년 정도, 남성분들은 1점 줄 때마다 2.4점 정도 수명을 깎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저는 5점이에요. 재수 없죠. 어머. 근데 저의 체지방률은 15% 미만입니다. 재수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속노화의 악순환이죠.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야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사람과 동물에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몸속에 노화의 시계가 가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 4시간 반만 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반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더 맛있는 게 땡기게 되고 술도 땡기게 됩니다. 쇼폼도 땡기게 되고요. 그리고 쾌락이 당기게 되니까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를 더 몰아붙이면 또 잠을 더 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뇌 쪽이에요. 대사 쪽을 봐보죠.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잔뜩 들어있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은 늘어납니다. 이런 지방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안 좋은 지방이고 염증 물질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이 염증 물질은 근육을 녹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근육을 녹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ET 체형이 됩니다.
이티 체형이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몸속에 노화 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모든 변화는 여러 가지 노화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노화 시기가 가속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속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오늘 RT 제가 달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시게 되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와. 이미 가속 노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생활 습관 교정을 조금만 하시게 되면 한 2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생물학적인 나이, 신체 나이가 3년 정도 젊어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별의별 문화가 다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거의 초고다, 초고봉이다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쪽에 야노마미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야노마미족. 예, 그 아마존 열대 우림에 사는 종족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분들인데, 자,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사람 살인까지 했는데 거기서 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네. 자,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그 문화는 바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네? 에?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몸에다가 구멍을 내고 칼로 막 찌르고 불로 막 지지고 이런 일이 남자가 상시적으로 여자를요? 예, 남자가 여자가. 왜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 인류학자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야노마미족 여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상처가 하나도 없냐? 남편이 너를 안 사랑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상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이 때리는 게 사랑해서다. 왜 도대체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이 되는, 용인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요? 자, 그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라는 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고 또 풀도 되게 무성하게 자라는, 빨리 자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또 뭐 목축을 하려니 풀밭도 없고, 그래서 뭐 나무 열매라든지 뭐 근수 안 나가는 동물 사냥해서 간신히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지역인데 식량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처 부족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노마미족 남성들은 항상 늘 화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로 나가서 격렬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된 전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네 해가 덜 될 것 같은 아이나 여성, 뭐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비겁해.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은 뭐 잡혀가서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에게 부족의 남성들은 뭐 나를 사랑해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저런 현상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보잖아요. 왜 그 남편이 부인에게 굉장히 폭언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억압적인데 부인이 오히려 계속 좀 꾹꾹 눌러서 그런 걸 참아내는, 옆에서 보기 안쓰럽고 약간 미련해 보일 정도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나는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가정을 위해. 그리고 부인도 우리 남편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홀로 고군분투한다라는 생각을 양쪽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폭언 넘어서 폭력, 그리고 그게 정당화, 심지어는 애정, 네, 애정의 표현, 이렇게 둔갑하는 악순환 벌어진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한쪽만 고군분투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쪽의 일만 가치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문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뭐 미개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양성은 평등하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성 평등한 전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투에서 예전처럼 열심히 용맹하게 싸우기가 힘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를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다음은 남성과 여성이 가장 평등한 북유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철저한 사회복지와 함께 높은 성평등 지수로도 유명한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행복도도 가장 높은 나라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북유럽 사람들이 왜 평등해졌고 행복해졌느냐? 북유럽은 과거 바이킹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자, 바이킹은 8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1세기 한 중반까지 유럽 전역을 말 그대로 이제 탈탈 털었던 강도단입니다. 자, 북유럽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별로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춥고 농사도 잘 안 되고 동물도 키우기가 힘들고 그래서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근근하게 살아갔던 지역입니다. 근데 한 8세기경서부터 약간 기후가 따뜻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나는데 이제 북유럽의 경제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털러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제 형태를 약탈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약탈군들이 원정대가 떠나고 나면은 마을이 비잖아요. 마을의 뭐 치안이라든가 생계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성들이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성분들 중에서도 또 남자들보다 힘 더 세시고 운동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원정도 같이 가고. 자, 이렇게 옛날부터 북유럽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구별 없이 생존을 위해서 싸워왔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이제 성평등 지수가 높은 이유의 바탕에 있는 것이고요. 재밌는 게 북유럽 성씨 있죠, 성. 성씨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 왜 아이슬란드 축구 대표팀 이름 보면은 다 무슨 손 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 에릭손, 올라프손, 맞아요. 뭐 구스타프 손. 자, 이게 다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씨족 개념이 아니라 아빠의 이름에 아들이면 손, 딸이면 도터를 붙여요. 아, 진짜네, 썬 도터. 자, 왜냐하면 남편들이 자꾸 죽으니까. 원정 가서 못 돌아오고 그러면은 지역사를 위해서 또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럼 이제 전 남편 성을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이 남편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여주고 자,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평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유명해진 북유럽의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전 세계 인터넷을 달궜던 일명 스웨덴 게이트. 스웨덴은 집에 친구가 찾아와도 밥을 안 준다. 봤어요, 엄청 놀랐죠. 왜?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점심 때쯤에 이제 친구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놀다가 갑자기 친구가 나갔다 온대. 네. 갔다 오나 보다 했더니 한참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나가서 얘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밥 먹고 있어. 친구 놔두고요? 같이 먹지 왜? 빈정상해요. 네, 빈정이 팍 상하는데. 자, 사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친구 접대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어느 나라나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돼지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밥 드시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이제 이런 공익 광고가 나왔었다고 해요. 인구 조사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가호 방문하잖아요. 가택 방문. 근데 하도 밥을 주니까 하루에 막 수십 끼를 먹어야 돼. 그걸 주지 말라는 광고가 나오고. 아, 주지 말라는 광고까지.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눈에는 밥을 안 주다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게. 네. 자, 이 문화 역시 이제 바이킹 시절에 생겼던 문화로 추정이 됩니다. 혹은 그 이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약탈을 떠나야 되는 입장에서 친구가 왔다고 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먼 동네에서 친구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이미 동맹이에요. 같이 원정을 가는 팀이기 때문에 굳이 잘 대접할 필요가 없어요. 털어온 걸로 잘 나누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손님을 굳이 대접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북유럽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북유럽의 익숙한 개념, 휘게도 들어보셨죠? 휘게. 이게 몰라요. 자, 휘게라는 게 그 덴마크 말입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이제 소소하게 행복을 즐기는 차 마시면서 이런 그런 이제 휘게인데 일상에서 늘 행복을 느끼니까 행복도가 이제 높은 거죠. 북유럽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얀테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 얘한테. 네네네. 중요한 가치관인데 다른 사람한테 나의 능력이나 재산, 뭐 내가 뭘 잘했다 이런 성취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에요.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좀 누구보다 튈 때 즐겁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좋은 거 가지고 있다. 네 집엔 이거 없지. 이거 봤어? 봤어? 또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좀 과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스웩 막 이렇게. 아, 머리 스웩.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북유럽에 가면은 별로 행복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유럽에 가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너무 달라서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밥도 안 주는데 안 행복하실 것 같아요. 10% 내고 해서 서운하다 서운해. 자,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 행복한 이유가 내 행복의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맞아요. 타국의 문화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요인 중에 맹목적인 국수주의가 있는데요. 자, 몇 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건 뭐죠? 네, 뭐예요? 자, 일본 예찬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무릉도원에 가깝다고?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한 학자가 쓴 유럽 살아봤지만 9승 1패로 일본 승리. 이게 엄청 팔렸대요. 제목이 재밌어. 제목 잘 팔리게 생겼어요. 자, 일본이 이제 세계 최고의 지상 낙원이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 팔면 어떨까요? 조롱대잔치. 댓글 재밌을 겁니다. 너무 맹목적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맞아요. 댓글이 달리죠. 자, 같은 국수주의라고 해도 이제 나라마다 그 유형이 조금 다른데요. 네. 국수주의는 이제 집단 자존감 추구라는 보편적 욕구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이 욕구가 풀려 나오는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각 나라의 근대화 과정 요거하고 좀 관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심층 심리학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불친 사례라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예? 아버지를 죽인다는 겁니다. 실제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은 기성세대 또는 이제 전통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친 사례라는 거는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기성세대나 전통을 거부하고 내가 내 정체성을 찾겠다 후속 세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일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보면 일본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맞아. 가업도 많이 물려받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이 지배층만 교체가 됐고 뭐 일왕도 그냥 있고 뭐 귀족 사람들이 그냥 직업만 바꿔가지고 일본 지배층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살았더니 잘 살고 그래서 우리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뭐 엔화의 구매력이라든가 뭐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뭐 등등. 자,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어요. 변화를 크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될지는 밑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전해져 오는 거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좋았던 기억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런 예찬서적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맹목적 국수주의는 자, 우리는 근대화 과정에서 아버지를 남이 죽였어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 힘이 아닌 외세의 힘으로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근대가 되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항상 이게 혼동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버지인지. 그래서 늘 그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아주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꿔야 된다. 아니다. 이건 지켜야 된다. 바꿀 때는 굉장히 또 격렬하게 바꿉니다. 맞아. 봤더니 저렇게 하던데 하면서 맞아. 갈아치우죠. 평가가 계속 극과 극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최고다.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하다.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나라일 리가 없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달립니다. 맞아. 진짜 양쪽 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항상 그게 붙는 거죠. 그 튜브에 보면은 세계인이 논란 뭐 세계인이 감탄했다.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는 거죠. 많이 봤어요 이런 영상들. 맞아. 항상 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지나친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에 오랫동안 좀 쪼그라들어 있던 자존심이 회복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의 국수주의입니다. 중국 국수주의가 이제 원조죠. 중화 사상. 자기들 빼고 다 오랑캐.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를 싹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다시 못 나오실 만큼 파묻은 거죠. 문화대혁명이라고 10여 년 동안 중국의 모든 전통을 긁어다가 불태우고 철폐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공자대제라든가 이런 유교 행사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더 보존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우러 오고 이런 약간 어색한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화야 라는 생각이 이제 중국식 국수주의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거를 이제 본인들 거라고 약간 이제 그래서 우기는 걸까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예, 사실 그런 측면이 이제 강하죠. 이런 움직임, 특히 이제 황재성 씨가 말씀해 주신 모든 문화를 다 자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활동은 소분홍이라는 이제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소분홍은 이제 작을 소자의 분홍, 자, 맹목적이고 극단적인 애국주의를 분출하면서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청년들을 이르는 말인데요. 중국도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소황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쭈쭈 이렇게 오냐 오냐 하면서 큰 청년들이 또 자라면서는 중국 제일주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중국에서는 지우링허우 90년생들, 링링허우 00년생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 중에 이제 소분홍이 갈라져 나온 거죠. 자, 소분홍들의 이제 행동은 표적을 정하면 이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댓글 달고 공격하는 그런 양태를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진스 한지 홍보 영상 때문에 큰 논란이 됐었는데 뉴진스 SNS로 막 소분홍들이 몰려와가지고 도둑들이다 막 종이를 처음 만든 나라가 중국인데 왜 한국 종이를 선전을 하느냐 막 이런 악플을 달고 공격을 했다는 거죠. 종이를 우리가 처음 만들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한국 종이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 얘기였는데 흥분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몇 년 전에 또 이제 몇 년 전에 2020년 10월에 BTS가 한미 양국의 우호 관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벤플리트상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상의 그 성격상 당연히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이 고난의 역사와 뭐 6.25 때라든가 이때도 이제 소분홍이 출동을 했어요. 왜 한국 전쟁 당시에 중국군의 고귀한 희생은 언급하지 않느냐. 아이고.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우리가 기려야 되죠? 침공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 교육을 좀 너무 중국 위주의 얘기만 보고 듣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큰 만족을 얻는 이유도 뭔가 우리와 이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동물도 많이 있죠.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동물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가 아닌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아이예요. 너무 싫어요. 대부분 바퀴벌레를 싫어하시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게 싫으니까 그게 바퀴벌레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요. 그게 나름대로 바퀴벌레의 생존 전략인 거예요. 번식도 잘해, 잘 숨어 다녀, 잡아먹을 것 같아 보이는 놈들한테는 아주 혐오감을 줘. 그럼 굉장히 살아가는데 자신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신경과학자로서 바퀴벌레 행동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이 여러분 바퀴벌레를 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쉬웠나요?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는지 알고 도망가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요? 그럼요. 뇌과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요. 그러네. 내리치려고 하면 반대로 가요. 그렇죠. 그러네.
신문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내리치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리 내리치려고 그래도 도망가거든요. 맞아요. 반대로 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잘 가는지 연구를 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바퀴벌레 그 몸 끝부분에 꼬리가 2개 나와 있는데 그걸 쌍꼬리라고 부르거든요. 쌍꼬리? 예, 이 쌍꼬리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그 디텍트하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아내는 그런 감각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신문지를 가지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내려치면 당연히 공기들이 움직이겠죠. 그 공기들이 움직이는 걸 감지하고 그다음에 감지한 후 1000분의 14초가 지나면 그러니까 100분의 1초가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대박이다. 너무 짜증난다. 본능의 대부분은 반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사라는 건 뭐냐면 이미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가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등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퀴벌레도 느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사람도 반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구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토를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없죠. 그다음에 어디 간지러운데 모기한테 물리면 그걸 긁으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죠. 침 바르고.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눈에다 뭐 이렇게 물약 같은 거 넣으려고 그러면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만 계속 뜨고 있는 게 쉽나요? 그러니까 이런 반사들은 미리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무조건 선택해서 실행해야 되는 반응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그런 자극이 디텍트되는 즉시 바로 행동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사가 이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었던 행동들은 비교적 단순한 행동들인데 인간의 행동 중에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약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 사카드라고 하는 일종의 눈동자의 움직임인데요. 여러분들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잖아요. 수백 개의 근육이 있는데 사실은 안구 근육이 심장세포보다 더 바빠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약 안구 운동, 사카드라는 그 안구 운동은 보통 평균 1초에 3번에서 4번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때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눈동자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진짜 근데 아이들이 눈을 뜨고 자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 눈을 보면 아이들의 눈동자들이 막 움직여요 정말 잘 맞아요. 때. 예. 진짜요. 그게 정상이에요. 김한성님 그렇게 보실 거 없어요. 김한성님이 주무실 때도 눈동자를 떨립니다. 우리 애는 미친 듯이 잘 잡니다. 아니에요. 그게 그 눈동자가 수면하는 동안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고 그래요.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면서 자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눈을 보면 막 눈동자가 파르르 계속 떨려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얀 점이 하나 있죠? 막 움직여 다니는데 이게 1960년대 말에 제가 소속해 있는 잔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비드 라빈슨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원숭이 눈동자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법을 발명을 하셔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움직이는 원숭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측정을 하신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는 그 원숭이가 눈동자를 움직이는 동안에 그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였어요. 아, 진짜. 예.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동물의 행동과 그다음에 그 행동을 제어하는 신경세포에 그래서 발생하는 신호, 관계를 연구를 하면 그러면 하나씩 뇌의 신비로운 어떤 그런 세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눈동자가 그냥 막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걸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아, 네네.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이 그림은 일리아 레핀이라는 그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Unexpected Visitor 또는 불청객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그림 속에 많은 감정이 표현돼 있죠.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자신이 지금 눈동자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대부분 못 느끼실 거예요. 자기는 그림을 보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맞아요. 네, 그냥 그림을 예. 그림을 보고 있다고 내가 눈동자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잘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복잡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눈동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이 안에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7명이 있네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나이가 아주 어린 소년, 소녀부터 나이가 조금 많은 중년의 남성, 여성. 예. 그리고 지금 들어온 사람이 이 집의 식구일까요? 아닐까요? 식구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좀 불청객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시죠. 이런 어떤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 때 눈동자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저렇게 많이 봤어? 저렇게 빨리. 우와. 신기하다. 대부분 표정을 많이 봤네. 그죠? 얼굴 사람들의 쪽. 예. 표정. 이 그림을 사실은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안구를 측정한 것은 알프레드 야브스라고 러시아의 신경과학자가 1960년대에 실제로 측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안구 운동의 패턴이 나와 있는데 이 집이 부잣집 같냐 아니면 못 사는 집 같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고 어떨 때는 이 안에 등장한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을 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눈동자의 움직임이 반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반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으로 자극에 의해서 그 행동이 결정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도약 안구 운동, 사카드라는 그 안구 운동은 자기가 지금 얻고자 하는 정보를 좀 더 잘 얻기 위해서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런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도약 안구 운동, 사카드를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은 그 우리 손의 안쪽에 그 양쪽에 엄지손가락 손톱만한 그런 어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superior colliculus 상구, with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상구라는 구역에서 제어를 하는데 만약에 그 상구가 손상되면 이와 같은 안구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2020년에는 오픈 AI라서 전문 용어지만 GPT-3라는 그러니까 GPT 3호가 나왔는데요.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성능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GPT-3하고 대화를 하면 너 오늘 기분이 어떠니? 그럼 보통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제가 학교에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수필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은 네가 대신 써줄래? 그러면 순식간에 수필을 써줍니다. GPT-3 같은 어떤 그런 AI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하는지 그걸 잘 알고 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GPT-3 같은 AI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 문서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야, 대단.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일종의 빅데이터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번에 지금 말한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계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계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를 예측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단어가 여러 개가 출력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말을 할까요?를 단어 하나하나씩을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시는 게 있죠. 예. 제가 저 사람이 지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기대를 해요. 제가 하는 말이 100% 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말만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실 것 같으세요? 졸려요. 이미 1시간 전에 수면에 들어가셨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GPT-3가 하는 일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GPT-3는 계속해서 그 자신이 예상하는 말들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가 예상한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때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하는 말과 기계가 하는 말이 구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제일 귀찮고 하기 싫으세요? 저는 자려고 딱 누웠는데요. 예. 저기 가스불 잠그고 오라 그럴 때. 그렇죠. 현관문 잠그고 오라. 쉬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야 정말 할 귀찮습니다. 때. 여러분들 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시죠?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비해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와 같은 일을 손가락 하나 깨딱하지 않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거로 로봇가 다 대신해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일종의 그런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은 지금 원숭이가 컴퓨터로 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이 원숭이를 잘 보시면 머리 한 부분에 털이 약간 벗겨져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수술 자국이에요. 그래서 그 원숭이 안에 그런 신경세포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들을 측정을 해서 그걸 와이파이로 컴퓨터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AI를 이용해서 지금 원숭이가 그 막대기를 위로 올리고 싶어 하는지 아래로 옮기고 싶어 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막대기를 움직여서 원숭이가 손가락 깨딱하지 않고 핑퐁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숭이가 그럼 왜 굳이 그런 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핑퐁 게임을 해서 원숭이가 이길 때마다 원숭이가 지금 주스를 받아먹고 있어요. 선생님, 사람의 뇌도 컴퓨터 칩을 이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있죠. 예를 들면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와 같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그런 환자들한테는 뇌 칩을 심어서 뭐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AI가 파악을 해서 말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UCSF에 있는 에드 창이라는 분이 그런 일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려 놓은 상태예요.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와 그다음에 설계도 같은 것도 다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뇌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 우리가 인간의 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에게는 아직도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뇌는 AI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리고 과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AI가 인간의 뇌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것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I를 이용해서 좀 더 인간의 뇌를 빨리 이해하는 속도를 좀 늘려보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인간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네요. 예.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제 자기 공명 영상 방법이죠. MRI 기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MRI를 통해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가지고 이제 보지 않아도 언제든지 원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 사람의 뇌 구조를 보면 일단 처음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들 뇌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의 뇌도 달라요.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에 심지어는 임신 중에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뇌도 MRI 기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머 세상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가 언제 완성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한 20대 이후에. 그러니까 뇌는 그 변화를 평생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먼저 성장하는 부위가 있고 20대, 30대가 돼서도 아직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부위도 있고 그다음에 노화가 시작되면 뇌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 줄어드는 것도 빨리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천천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별로 줄어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MRI가 나왔을 때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나 그 모양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안구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행동의 종류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뇌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을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또는 펑셔널 MRI 또는 줄여 갖고 fMRI라고 하는데요. 이 기법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정말 흥분했어요. 1990년 경에 이 기법이 그 세이지 오가와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쥐 뇌의
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fMRI를 이용해가지고 처음 촬영하신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쥐한테 산소만 흡입하게 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통 공기를 흡입을 한 거예요. 이 오른쪽과 왼쪽의 그림이 다르다는 걸 다들 보시겠죠? 네네. 큰 핏줄이 있는 가운데는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안에, 혈액 안에 산소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냐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왜 뇌의 기능을 잴 수가 있냐면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와 마찬가지로 뇌세포들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산소 공급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뇌 안에서 산소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그대로 갖다 놓고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간의 뇌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어요. 이거는 그 노벨상은 아니고 그 이그노벨상이라고 그래서 영어로 이그노벨이 그 무시할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별로 과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네, 그런 발견해 주는 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은 발견인데요. 이 그 호주에 사는 이 딱정벌레 계통은 그 이 맥주병을 보면 노란색 계통의 그런 걸 보면은 이 발정이 나서 이렇게 교미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가 이 종자 자체가 오렌지색을 띠잖아요. 그래서 오렌지색만 보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교미하는 장면이 되겠어요. 자, 이게 뭐가 안 돼서 그렇다고요? 패턴 분리가 안 된 거죠. 노란색 자극만 봐도 이 암컷이라는 그 패턴 완성이 돼서 그대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패턴 분리가 안 돼서 그 폐가 망신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 개똥벌레가 그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큰 개똥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육식이에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큰 개똥벌레가 이게 지금 암컷인데요. 이 암컷이 지금 계속 신호를 내니까 다른 개똥벌레는 그게 암컷인 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수컷이. 찾아와가지고 잡혀먹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암컷은 사실은 그냥 불을 냈을 뿐인데 그냥 먹잇감이 와서 그냥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암컷인 줄 알고 왔다가 잡아먹게.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에는 이렇게 패턴 완성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지능적인 건데요. 저기 보면은 나방이 암컷의 향기를 묻힌 저런 진액입니다. 야구 같은 거를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컷 나방이 저 향기를,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네, 유혹합니다. 계속 흔들어요. 이렇게 돌리면. 흔들게 되면은 컷이 와서 거기 탁탁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제 잡아먹는 그런 거미가 되겠죠. 못됐네. 그래서 기억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하신 박사님이신데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쉬나 조슬린이라는 여자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최근에 그 사이언스의 그 논문을 내신 바에 의하면 우리가 기억에 사용된 신경들을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그래서 서로 다른 기억이 그 연결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랑이 뭘까에 대해서 확실히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을 해보니까 그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슴이 뛰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리를 건널 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땀도 나고. 그리고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심장이 뛰네? 저 여성을 봤을 때 이게 사랑일까? 하고 나중에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은 이런 원리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연인들을 보면은 보통 뭐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명상하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 롤러코스터를 탄다거나 그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도 뭐 전통 찻집보다는 커피집 많이 가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같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 심장이 뛰고 막 교감신경 활성화되고 항상 그 옆에 있을 때 그 사랑의 연결고리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패턴 완성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뇌가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그 헬렌 피셔 박사님이 사랑의 3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사랑이라는 거를 어떤 뜨거운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첫 번째는 그 욕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대상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나도 사랑에 빠졌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 게 욕정의 단계고, 그다음에 끌림의 단계는 뭐냐면은 목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이제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아웃포커스 되고 딱 그 사람만 보이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착의 관계는 뭐냐면은 그런 떨림이나 그런 건 없지만은 이제 배우자로서 이제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결이 소위 말하는 그 정의 단계, 정으로 사는 단계. 이제 거기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분 보니까 다들 이렇게 굉장히 점잖으시고 욕정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강의가 어렵네요. 예, 이게 또 다른 실험인데요. 칵테일 파티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여기는 그 실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실험하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옆에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네. 어느 정도로 안 들리냐면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이탈리아 말을 하고 갑자기 중국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바뀐 거를. 그런데 옆에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귀에 솔깃하게 이렇게 들어오게 될까요? 뭐 전화번호. 전화번호. 어디 사니? 905 이런 거.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더니 주로 자기 이름이 나올 때. 그렇죠. 이름이 나올 때 이거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누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성적인 단어가 나올 때. 여기 실험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지만 그중에 결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름과 성적인 그 단어와 같은 걸 달리 해석하면 우리 생존과 그 번식에 굉장히 그 민감하다는 거죠. 평상시에도. 그렇죠, 효진 씨? 잘 들리죠? 이름이.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맞아. 잠결에서도 이름 소리는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잠결에도 계속 듣는 능력이 계시잖아요. 그렇구나. 비정상이니까. 이거는 저희 그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신 건데요. 결혼식장에 이제 신랑 입장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놀란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입장을 할 때 주변에 여성분들을 이렇게 그걸 스캐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어떤 이쁜 분이 계신가 하고 이렇게. 옛날 여자친구가 봤을까 봐 그런 생각이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한번 다시 마음을 다시 고쳐잡았다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벌써 우리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이렇게 주변의 여성들을 이렇게 보는 그분이 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시선을 김상준 씨 같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딱 시선을 고정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자동으로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선인들의 지혜인데요. 우리 전통 원래 진짜? 우리 전통 혼례에서는 그 유교식 전통 혼례에서는요. 이게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신랑. 진짜 지혜로우시네. 근데 이게 이렇게나 되겠구나. 확실히 그 의도는 모르겠어요. 이게 신랑이 이렇게 그 눈빛을 이렇게 그 하는 게 안 좋으니까 가린 건지 아니면 신랑으로 하여금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걸어가는 거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을 타고 갈 때도.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한 분이 대신 끌어주시고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오로지 나는 나의 신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이 그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사진 그림이죠. 그 여성에게 그 시선을 주는 바람에 난 사고 장면들, 그 위험한 장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그 지적으로 그 성숙한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시면 그 각국의 정상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존경받는 분들도 순간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지나갈 때 고개를 돌리는 걸로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뇌를 가졌구나. 굉장히 건강한 뇌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다들 하는군요.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다 진짜 맞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또 이 시선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잘 고정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아이디어 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홍보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인데요. 네. 이 여성들이 불만인 거죠. 그 남성들의 시선이 얘기할 때 눈을 봐야 되는데 왜 이 시선이 이렇게 되느냐. 눈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품을 눈을 보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내요. 세상에. From head to tail, reusable and easily. There's a forehead to tail for everyone. Because respect never goes out of style. 네, 여기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뇌도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선들을 항상 얘기할 때는 그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 뇌 신경회로가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고정행동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이제 고개가 돌아가는 고정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고정행동 패턴이 있나요? 수업 시간에 저 그런 거 잘하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나는 행동이 나온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몸매 좋은 남자를 보면 그래요. 아까 지금 벌써 떨고 계시는데요. 어쨌거나 특정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저절로 그죠?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고정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 팀버젠, 그다음에 이 로렌츠 콘라드, 그다음에 칼 펌프리시 박사님들이 동물에서 이런 고정행동 패턴을 이렇게 찾아내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왜 여러분 다 알죠?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를 보고 그죠? 마치 진짜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정 행동 패턴들이 많이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구지성 씨한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두 사진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요? 똑같은 분 아닌가요? 근데 다 좀 김효진 씨는 어떤가요? 저는 왼쪽 사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난 비슷한데. 그렇죠. 그러면 문천식 씨. 왼쪽 사진이 더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재환 씨. 저도 왼쪽 사진이 좀 더 좋아. 예, 이게 실제로 논문에 나온 실험인데요.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실험을 해보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50대 50, 뭐 다 착하게 보인다, 이쁘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남성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더 약간 매력적이다. 예, 대부분 남성들이 손을 들시는데요. 왼쪽 사진이 그 가임기 때 찍은 사진이에요. 예? 와, 그리고 이쪽 사진이 에이, 설마. 정말입니다. 남성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더 약간 매력적이다. 예, 대부분 남성들이 손을 들시는데요. 왼쪽 사진이 그 가임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와, 그리고 진짜요? 이쪽 사진이 에이, 설마. 정말입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남성들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몰랐어요? 그 남성의 뇌가 그만큼 그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정확한 효진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 전체적인 이 아름다운 동화의 공통적인 결론이 뭔가요? 일단 남자가 능력이 많죠. 예, 네, 다 그렇죠. 왕자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왕자님이래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슬리핑 뷰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고 있었어요. 허락도 안 받았어요. 근데 키스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성추행인데 용서가 되는 이유는 왕자님이시잖아요. 왕자님이니까. 에이, 더러운 세상. 그래서 원래 원작에 보면은 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원작에는 그렇게까지도. 원작에는요?
그다음 뷰티 앤 비스트. 굉장히 못생겼잖아요. 흉측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왕자님이니까. 원래 왕자님이셨죠, 그죠? 돈이 많은 왕자님이셨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억울한 게 개구리 왕자. 이건 개구리잖아요. 이건 개구리잖아요. 이거는 척추동물 중에서도 제일 하등한 양서류예요. 양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용서가 되는 이유는 왕자였다는 거죠. 나중에 왕자로 환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데렐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왕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제 신발을 하나 벗어놓고 적극적인 남자의 패턴 완성을 활용을 하지. 이 백설공주 이야기도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죠? 일곱 난쟁이가 정말 열심히 잘해줬어요. 이용을 왕자님을 찾아서 떠나는 백설공주 이야기. 예,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게 보는 기준이 다르다. 여성의 눈은 보다 신중하고 정말 어떤 능력, 남성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교수님 오늘 강의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아, 예.